최근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급부상한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무 앵무새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 행동 패턴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 말을 가르칠 때 화자는 상대방에게 주입식으로 언어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나 앵무새에게 이름을 가르칠 때 루아야, 네 이름은 루아야 한번 해봐라고 말하면 앵무새는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겠다,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앵무새는 타인이 자신을 부리는 3인칭 화법을 그대로 배워 스스로를 루아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이무가 자신을 무라고 칭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무는 상대가 자신을 부른 호칭인 이무라는 소리를 그대로 학습하여 자신의 고유한 명칭으로 받아들였고 그 발음 패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피스는 해적물의 전통적인 클리셰를 작중 핵심 요소로 재해석하여 활용하는 데 탁월한 작품입니다. 이미 작중에는 외다리, 갈고리 손 등 고전적인 해적의 상징들이 수없이 등장해왔습니다. 오다스는 과거 인터뷰를 통해 마지막에 안데르슨 해적이 등장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는데 이 예언은 작품의 최후와 조이부의 정체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안데르슨 해적은 해적하면 가장 생각나는 이미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해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마스코트 중 하나가 바로 선장의 어깨 위에 앉은 앵무새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0년에 가까운 원피스 연재 역사 속에서 이토록 상징적인 앵무새가 핵심 캐릭터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무의 정체가 바로 최초의 해적이었던 조이부의 어깨에 머물던 애완 앵무새였다는 파격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즉, 주인을 잃고 언어를 학습하며 스스로가 임이라는 존재로 지내게 된 서사가 이 공백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설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작품의 주인공 루피와 이무 사이의 상징적 대비 때문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해적의 양대 마스코트 동물은 원숭이와 앵무새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몽키디 루피로 이미 그 명칭부터 원숭이를 상징합니다. 만약 최종장에서 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이는 해적물의 고전적 상징들이 충돌하는 거대한 서사적 대비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이는 시각적인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세계정부와 천룡인의 상징인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톱 문장은 그동안 용의 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 개의 발가락이 뻗어나가는 문양은 앵무새와 같은 조류의 전형적인 발자국 형태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즉, 이 문장은 용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지배자인 조류의 흔적을 신성시하는 표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생각해볼 건 이무가 착용한 길쭉하고 뾰족한 왕관은 왕관 앵무새의 상징인 우뚝 솟은 머리 깃털과 그 형태가 일치합니다. 심지어 이무의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뾰족한 손가락은 새의 발가락을 연상시키며 바닥에 길게 끌리는 이무 특유의 깃다란 옷자락은 마치 새의 화려하고 긴 꼬리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심지어 작중 이무의 눈은 여러 개의 원이 겹쳐진 기하학적인 동심원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단순히 캐릭터의 개성을 넘어선 장치로 보였는데 실제 앵무새는 감정 변화가 극심하거나 외부 자극에 경계할 때 홍채를 빠르게 수축, 이완시키는 아이피닝 현상을 보이는데 이무의 동심원 형태는 앵무새가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눈동자의 변화 양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외형적 단서들은 이무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비인간적이고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유를 설명해주죠. 이무와 앵무새의 연관성은 단순히 캐릭터의 외형적인 특징을 넘어 작품의 배경인 성지 마리조아의 지명과 신화적 모티브까지 깊숙이 닿아 있습니다. 남미의 안데스 및 카리브 지역 신화에는 대홍수와 관련된 흥미로운 민담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홍수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높은 산으로 피신한 인류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주며 생존을 도운 존재가 바로 앵무새였다는 설화입니다. 이 전설 속 앵무새는 인간과 인류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화는 원피스 세계관의 공백의 100년 당시 발생했던 대홍수 사건과 기묘하게 맞물립니다. 세계가 물에 잠겼던 그 비극적인 시대에 이무가 인류를 인도하거나 지배하게 된 서사가 바로 이 앵무새 조상 설화에서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신화 속 물의 제왕과 이무의 이름이 무가 언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은 결코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죠. 또한 원피스의 세계정부가 자리 잡은 성지 마리조아는 그 명칭 안에 이 가설의 결정적인 힌트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구권, 특히 프랑스 문화권에서 마리는 앵무새에게 붙여주는 가장 대중적인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비나 바둑이라고 부르는 것 같죠. 또한 조아는 프랑스어로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를 결합하여 해석하면 마리조아는 프랑스어로 즐거운 마리,
즉 행복한 앵무새라는 의미로 직역될 수 있습니다. 조이부의 이름 속에 포함된 조이와 마리조아의 조화가 공유하는 어원을 생각하면 성지 마리조아는 사실 조이보이가 아끼던 앵무새를 위해 만든 안식처, 즉 앵무새의 지상낙원을 상징하는 지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성지 마리조아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즐거운 앵무새의 거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 의미가 왜곡되어 지금은 세계의 왕이 된 이무가 거주하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진될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원피스 팬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풀리지 않은 거대한 난제 중 하나는 바로 골디 로저가 라프텔에 도달해 보물을 확인하고 느꼈던 그 허탈한 웃음의 정체입니다. 이 웃음의 이유가 세계의 운명을 짊어진 비극적인 진실이 아닌 이무 앵무새 가설에서 파생된 허무맹랑하고도 황당한 코미디일지 모릅니다. 세계를 800년 동안 뒤에서 지배해온 공포의 상징, 신적인 존재인 이무의 정체가 사실은 고대 시절 조이보이가 곁에 두었던 말자라고 영리한 애완 앵무새였다고 상상해보겠습니다. 우연히 악마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된 이 앵무새가 주인의 언어를 흉내내며 그 권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세계를 지배해온 것입니다. 로제 적단이 라프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맞이한 것은 고귀한 보물이 아니라 세계의 지배자 이무의 기원에 관한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굽신거리는 세계 정부의 정점이 사실은 조이부이에 얻기 위해서 재롱을 떨던 새였다는 그 어이없는 진실을 마주한 순간 로저와 그의 동료들은 허탈함을 넘어 폭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로저가 도달한 섬의 이름이 왜 라프텔인지 이제야 비로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2004년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발매된 게임 원피스 7섬의 대보물에는 보물터물을 돋는 앵무새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위한 일회성 조연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이 캐릭터는 원작자 오다스미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원작자가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가 단순히 게임 가이드 역할에 그치지 않고 후반부에 드러나는 거대한 진실을 암시하는 장치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게임 속에서 특정 시리얼 코드인 L8YN52를 입력하면 게임 내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는 하얀 앵무새가 나타납니다. 오랜 기간 팬들은 이 문자열이 무작위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원작의 가장 핵심적인 설정을 관통하는 치밀한 복선이라고 분석해왔습니다. 이 코드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은 마지막 또는 진안을 의미합니다. 8, 숫자 8을 뜻합니다. Y, 연을 의미합니다. 즉 앞에 8과 조합하여 800년이 됩니다. N, end를 뜻하는 연결어입니다. 5이 일본어 도금으로 오는 오, 이는 니로 읽힙니다. 이를 합치면 오니가 됩니다. 이 요소들을 순서대로 조합하면 Last 800 years and 52, 즉 지난 80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악마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결국 이 하얀 앵무새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800년 전부터 살아남아 세계를 지배해온 이무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다스는 20년도 더 전인 게임 속 설정에 자신이 구성한 최종장 최대의 반전이 지배자 이무의 실체가 바로 앵무새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미리 숨겨두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임 속 하얀 앵무새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역사의 시작부터 함께해온 세계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가설은 원피스 세계 내 핵심 갈등인 고대왕 국가 20인의 연합을 인간과 동물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작품 속에 숨겨진 비극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가설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고대왕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지녔던 국가였으나 그 기술의 이면에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실험과 학대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가설에서는 이 실험들이 훗날 세계를 뒤흔든 비극의 기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실험실에서 고통받던 동물들 중 일부가 유출된 사람 열매의 아종을 섭취하여 지능과 인간의 형태를 얻게 되었고 이들이 D의 일족의 선조가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D는 차별을 상징하며 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차별의 아픔을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은 평등하다는 조이부의 사상에 동조하여 화해의 길을 택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반면 같은 실험의 피해자였던 다른 동물들은 인간에 대한 증오를 버리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복수하기 위해 뭉쳤으며 이들이 곧 세계정부를 창설한 최초의 20인가 이무가 되었다는 시각입니다. 즉 이들에게 인간은 지배해야 할 대상 혹은 복수의 대상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무가 릴리 여왕과 D의 일족에게 그토록 강한 분노를 느끼는 이유를 이 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로 규정한 이무의 입장에서 인간과 공존을 꿈꾸며 D라는 상징을 남긴 일족을 배신자로 간주했을 가능성입니다. 결국 조이보이와 D의 일족이 내건 평등이라는 가치가 이무에게는 동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본다면 조이보이가 왜 해방의 전사로 불리는지, 그리고 세계정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은폐하려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겨납니다. 이 가설의 연장선에서 볼 때 세계관 내 핵심 작품인 방주와 촐룡인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상징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방주 노아는 성경 속 노아의 방주처럼 종의 경계 없이 모든 생명체를 태워 대홍수라는 재난으로부터 구출하려 했던 고대 왕국의 원대한 개혁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고대 왕국은 자신들이 초래했던 실험의 과오를 씻어내기 위해 지능을 얻은 수인들과 본래의 동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복원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즉, 방주는 단순한 거대 선박이 아니라 고대 왕국에 꿈꾸던 종의 평등과 화합을 상징하는 거대한 구원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벨리 등지에서 촐룡인들이 벌이는 인간 사냥 대회 역시 이 가설 속에서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촐룡인들의 선조가 과거 인간들에게 실험체로서 겪어야 했던 잔혹한 사냥과 학대의 방식을 이제는 자신들의 정점에 서서 인간을 대상으로 똑같이 미러링하며 재현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즉, 이들의 사냥놀이는 단순히 오만한 권력의 유의가 아니라 수백 년 전 자신들의 종족이 겪었던 고통을 인간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뒤틀린 복수심을 해소하려는 잔혹한 의식이자 인간을 자신들보다 하등한 실험체로 격화시키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촐룡인이 왜 인간을 벌레처럼 여기는지, 그리고 왜 고대 왕국의 유산인 방주를 파괴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거죠. 또한 이 가설은 초파가 2년간 수련했던 토리노 왕국 에피소드를 단순한 에피소드를 넘어 원피스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공백의 백년의 미러링이 될 수 있습니다. 토리노 왕국은 뛰어난 문명을 가진 인간들과 그 섬의 지배자인 거대한 새들이 사선 오해로 인해 서로를 증오하며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왕국의 과학기술과 생태계 복원 의지가 어떻게 세계정부라는 거대한 적대 세력과의 전쟁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입니다. 결국 그 끝없는 전쟁을 멈춘 것은 무력이 아닌 소통이었습니다. 사람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초파가 양측의 중간에서 오해를 중지하자 수백 년간 이어질 것 같던 갈등은 아주 허무하고 간단하게 종식되었습니다. 즉, 이 가설은 공백의 백년 당시에도 토리노 왕국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존재했다고 봅니다. 조이보야 이보, 그리고 고대 왕국과 20인의 연합 사이에도 오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물의 소리를 듣는 자가 제때 개입하지 못했거나 그 소통의 창구가 이무라는 존재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결국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 징후의 연쇄작용만 거듭되다가 인류는 대홍수와 같은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작품 곳곳에 숨겨진 설정들을 재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벨이라는 화폐 단위조차 거대한 복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흔히 벨이류라고 하면 딸기나 브루베리 같은 과실을 떠올리지만 이는 조류, 특히 앵무새를 비롯한 동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이자 핵심 먹잇감입니다. 이 가설에서는 원피스 세계관의 공용화폐 단위인 벨이가 단순히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지배자들의 입맛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분석합니다. 만약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이무가 조류의 기원을 가진 존재라면 그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화폐 단위를 제정하고 전 세계에 강요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즉,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폐 단위에 자신들의 주식을 상징하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세상 전체가 자신들의 먹이라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라는 거죠. 작품의 극초반, 우흡은 고향의 카야에게 바다를 완주하고 돌아오는 날 절대로 믿지 못할 거짓말보다 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맹세는 수십 년의 연재를 거치며 단순한 허풍이 아닌 원피스라는 거대한 모험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복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모험을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온 우흡이 카야의 창가에 앉아 담담하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카야, 사실 온 세상을 800년간 지배해온 흑막은 앵무새 한 마리였어. 근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 녀석을 새총으로 쑤어서 잡아버렸지 뭐야.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카야에게는 언제나 즐거운 거짓말로 들리겠지만 사실 그것은 우흡이 온몸으로 겪어낸 완벽한 실화이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낭만적인 모험담이 될 수 있겠죠. 왜 우흡이 평생 저격수로서 총기가 아닌 새총만을 고집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 결말에서 비로소 해소됩니다. 우흡은 최종전에서 하늘 높이 군림하는 이물을 겨냥해 그를 저격하기 위해 태어난 저격수였다는 거죠. 거짓말쟁이 소년이 바다 영웅이 되어 자신의 거짓말을 현실로 바꿔낸 이 원피스식 서사구조는 독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하겠죠. 과연 이물은 정말 앵무새일까요?